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반도체 산업 담당하고 있는 송영석입니다. 이제 내년 연간 전망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발표 자료를 그림에 떼어놨는데요. 일단 PC부터 한번 전망치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PC 출하량 증가율이 한 0.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1.5% 정도 올해 PC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10월까지 나와 있는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올해 PC 출하 증가율은 한 0.4% 정도, 이 정도로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내년 출하량은 지난 20년간의 분기별 계절성,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감안해서 전망을 해보면 내년에 PC 출하량 증가율은 0.7% 이렇게 될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한번 보시면요. 먼저 스마트폰 넘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많이 기대했던 AI PC, 대만에 제가 가서 보니까요. 지금은 AI PC에 대해서 뭐 거의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당분간은 AI PC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와이와 증감률이 이제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의 0.4%에 비해서는 좀 뭐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10월 달에 증감률이 좀 올라온 것도 좀 따지고 보면 지금 중국 지역에서 좀 올라온 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광군절 원래 11월 달에 하는 거죠. 근데 이걸 10월 달부터 미리 땡겨서 행사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이 이제 10월 달에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기타 지역 뭐 다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스마트폰도 그렇게 수요가 현재로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 5가 중국 스마트폰 누적 재고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그 스마트폰 재고가 전고점을 뚫고 10월 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다 보니 출하량이 5월 달 출하량에 비해서도 지금 9월, 10월 뭐 연중에 가장 출하가 많은 시기입니다만 5월 출하량에 비해서도 지금 오히려 9월, 10월 출하량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하를 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나 뭐 일부 그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1분기 말까지 시장 재고가 이제 완전히 정상화돼서 2분기부터는 반도체 주문이 다시 올라오고 3분기부터 다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시겠지만은 재고가 한번 올라가는데도 한 2년, 내려가는데도 한 2년, 뭐 올라가는데 2년, 내려가는데 2년, 한 2년 정도 이 재고 사이클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4분기부터 재고가 준다 하더라도 이걸 내년 1분기 말까지 완전 정상화한다 그러면 6개월 만에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빨라도 내년 한 4분기는 돼야 재고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재고 때문에 이제 재고를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출하가 이제 크게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은 저는 아주 약간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올해랑 유사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좀 보고요. 이거는 뭐 꼭 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회사들도 현재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서버 쪽을 한번 보면, 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중요한데,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전망치가 9월 달에 제가 집계했을 때랑, 그 다음에 11월 달에, 12월, 최근에 들어서 집계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망치들이 다 이제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3분기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전망치를 이제 사양 조정을 했고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의 증가율은 올해보다는 뭐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캐펙스 증가율이 나온다 그러면 이 수치로만 봐서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강력한 AI 투자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요.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율하고 서버 출하량 증가율 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비례 동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 캐펙스 증가율이 한 25% 정도까지 이게 사용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내년에 서버 출하 증가율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올해 6.9%에서 내년에는 한 6.3% 정도 꽤 양호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대만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퀀타를 만나고 왔는데 대만 서버 ODM 업체죠. 퀀타의 말에 따르면 AI 서버의 출하는 주문은 여전히 이제 강력한데 그런데 일반 컨벤셔널 서버 주문량은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상반기 대비 축소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컨벤셔널 서버 출하량이 올해 대비 증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약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퀀타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예를 들면 뭐 에이스피드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업체들의 예상대로 내년에 컨벤셔널 서버 출하량이 이제 올해 대비 증가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6.3%의 전체 서버 출하 증가율보다 약간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AI 서버니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이제 HBM 수요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망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HBM의 수요량을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에 기반해서 좀 계산을 좀 해본 게 여기 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TSMC의 코스케파, 그 다음에 암코의 코스케파 할당량이 가속기 반도체 업체별로 얼마나 할당되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에 기반해서 가속기 반도체의 생산량 올해 내년 거를 제가 이제 그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엔비디아 GPU를 포함한 가속기 반도체 안에 HBM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본 것이 바로 요 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HBM의 실제 수요량이 9.9억 기가바이트라는 이제 양이 필요하고요. 내년에는 24.1억 기가바이트.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147%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생산 계획을 한번 보면요. 업체별로 지금 올해 하이닉스가 8.1억 기가바이트, 삼성전자가 7.5억 기가바이트, 마이크론이 1.0억 기가바이트 해서 올해 HBM 업체들의 생산 계획은 16.6억 기가바이트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16.6억 기가바이트 생산을 이제 해서 얼마 전에 이제 트렌드포스가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올해의 HBM 수요량을 14억 기가바이트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4억 기가바이트라는 거는요 실제로 필요한 양이 아니고 HBM 업체들이 고객들한테 파는 양, 즉 출하량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현재 구도는 HBM 업체들이 16.6억 기가바이트 생산해서 14억 기가바이트 팔고요. 자, 그럼 이제 2.6억 기가바이트가 남는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원하는 만큼 지금 HBM을 올해 못 팔았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꽤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16.6억 기가바이트 생산해서 14억 기가바이트 팔고 고객들은 한 10억 기가바이트를 실제로 쓰고 한 4억 기가바이트 정도를 지금 쟁여놓는 그런 용도로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떠냐, 생산 계획이. 지금 하이닉스의 생산 계획은요, 내년에 15.0억 기가바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좀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시장 1위 업체가 내년에 올해 대비 HBM 생산을 85%를 늘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시장은 실제 수요량이 147% 느는데 1위 업체가 85%밖에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거는 내년까지는 고객들의 가수요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도 다 팔릴 건데 26년 가면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이닉스가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생산 설비 확장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이닉스는 하지 않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26년에 가서 업황이 좀 나빠졌는데 과잉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년에 생산 설비 확장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스마트한 그런 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16.4억 기가바이트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15.6억 기가바이트로 최근에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도 내년에 고객들의 가수요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생산해도 팔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그 중국향으로 HBM의 판매를 지금 금지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대략 전체 HBM 생산의 한 30% 정도를 중국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내년 생산 계획은 15.6억 기가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30% 정도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경영진도 바뀌었기 때문에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4.9억 기가바이트 해서 다 합쳐보면 내년 생산 계획은 35.5억 기가바이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의 생산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율이 좀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생산이 좀 덜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거 모두 감안해서 내년에 실제 생산량은 뭐 한 30억 기가바이트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그렇게 생산해도요 30억 기가바이트 생산해도 실제 필요량이 24억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고객들의 재고는 계속해서 는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 이러한 고객들의 쟁여놓는 수요, 즉 가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반도체 회사들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러한 가수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6년에는 조금 가수요가 꺼지고 하면서 HBM 업황이 나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HBM의 경쟁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대한 리서비스를 또 해줬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한번 보면 삼성전자의 HBM3E 8단이 엔비디아 인증에 통과하냐 또는 못하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인증 통과 여부는 이제는 의미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최근 들어와서 삼성전자의 3E 8단 엔비디아 향 출하가 10월 대비해서는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사가긴 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GPU에 들어가냐인데 지금 HBM3E 8단을 사용하는 최신 엔비디아 GPU는 H200과 B2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께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께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328단 어디 들어가냐? 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328단 전작이죠. 328단이 중국향 H20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중국향 H20의 신규 버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28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신형 H20향으로 328단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상반기와 현재 구도는 그대로인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렇게 이제 뭐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쪽에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중국향 제품에 삼성전자의 328단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28단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212단이죠. 자, 3212단은 지금 그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작게는. 첫 번째 버전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엔비디아 포함해서요. 이거는 지금 안 사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요. 삼성전자가 재설계 버전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품의 설계를 다시 해서 내년 1월에 이거를 시장에 내놓고 팔겠다. 자, 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는 아마 안 사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력 소모량은 잡았는데요. 속도는 못 잡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마 이것도 안 사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AMD의 MI350이라든지 다른 고객들에게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는 놓칠 수 없는 고객이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버전이 이제 나올 텐데, 그게 아마도 2분기 초경에 엔비디아로 넘어가서 이제 인증을 받고 내년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B200A, B300 이런 GPU들의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현재 계획이자 최선의 시나리오인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엔비디아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HBM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MR-MF 본딩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똑같은 TC-NCF 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HBM의 원재료인 HBM용 코어 D램 이 자체가 그렇게 지금 성능 퀄리티가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A 나노 때도 그렇게 이게 성공적인 그런 그 공정 제품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1B 나노로 이제 삼성전자가 넘어왔습니다만, 이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히려 1A보다도 더 지금 퀄리티가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 그 312단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1B 나노로 제품을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312단에서도 1A 나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관건은 저는 이제 막 생산이 개시될 1C 나노, 이 1C 나노가 과연 이전의 1A, 1B 나노와 달리 시장 고객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좋은 품질로 나올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회생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고, 만약에 원C 나노도 1A, 1B에 이어서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 고생해야 되고, HBM4에 원C 나노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HBM4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새로운 반도체 부문 CEO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반성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에 있었던 게 본원적 경쟁력의 회복이라고 그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뭐 DDR5가 됐건 LPDDR5가 됐건 HBM이 됐건 그 원재료인 그 DRAM 그 자체의 퀄리티가 올라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뭐 현물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뭐 30% 이상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서 유통시장에 종사하는 뭐 딜러들, 유통업자들 이제 만나고 왔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현재 유통시장 상황이 역대급으로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연간 전망 자료에 제목으로 뭐라고 달아놨냐면, 뒤바뀐 재고의 흐름과 AI의 그늘, 이렇게 달아놨는데, AI의 그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듈 생산업체이자 현물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킹스턴, 이 회사의 재고가 지금 1년치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수치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6주 한 4달치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뭐 1년치를 넘어간다 뭐 이래서 킹스턴의 관계사 펜렌 같은 회사는 11월 달부터 아예 모듈 사업을 중지한다 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모듈 업체인 A데이터도 지금 재고가 뭐 5달에 달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고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자, 지금 킹스턴의 그 회장 마이크 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엔비디아 젠슨 황을 지금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지금 부른다는 겁니다. 자, 젠슨 황이 아시다시피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종종 가는데 올해도 그 6월 달에 컴퓨텍스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었죠. 근데 올 때마다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워낙 강력하고 이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GPU에 들어가는 HBM 생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일반적인 DRAM, 우리가 레거시 DRAM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DRAM이나 낸드를 이거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쪽도 계속 좋다.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듈 업체들이나 고객들은 작년에 감산을 한다고 하니 이제 재고를 늘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워낙 뭐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다 재고를 더 쌓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수요는 계속 나빠지고요. 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또 시장에 공급은 들어오고, 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재고가 올라오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쪽으로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그쪽이 좋다 보니 다른 쪽도 이것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그늘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 업체들이요, 저한테 내년 중순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1년 재고가 절반으로 준다 해도 6개월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여전히 재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자, 그렇게 되면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현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또 고정거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낸드 같은 경우는 당초에 DRAM보다 기대감이 적었기 때문에 재고 자체는 DRAM보다는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 수요는 DRAM보다 지금 더 안 좋다.
그래서 5월 달에 오일리 기갑이 TLC 현물 가격이 4.2불이었는데요. 이게 2.2불로 제가 갔을 때 이미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면 내년에는 낸드 업체들이 다시 이거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상당히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뭐 몇몇 업체들이 벌써 검토를 시작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통시장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고정거래 시장 한번 보면, 자, 요번 4분기에는 PC 모바일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은 DDR4는 하락이 시작됐고요. DDR5는 가격이 유지. 그 다음에 고객들 중에서는 서버 고객들이 재고가 제일 많지만 여기는 이제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D램을 아직도 좀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DR4 가격은 유지, DDR5는 약간 상승. 자,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328단의 가격이 328단 대비해서 10%가 올랐기 때문에 328단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블렌디드로 D램 ASP는 한 자릿수대 초중반 정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낸드 같은 경우는 4분기에 ESSD 가격은 유지하고 그 외 낸드 가격은 낸드 업체들은 한 5%만 인하하자. 고객들은 10% 이상 깎아달라. 이러고 있어서 아마 4분기 블렌디드 낸드 ASP는 소폭 하락할 걸로 한 뭐 4% 이 정도 하락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실적은 4분기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분기 들어가면요. 계절적으로 수요도 나빠지는 시기인데다가 이제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했고 보통 고객들이 이렇게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하면 연말부터 1분기 중에 좀 바짝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분기 고정거래 가격은 DDR4나 낸드 같은 경우는 10% 또는 그 이상 하락하고 DDR5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ADATA 같은 경우는 DDR5 재고도 한 3달치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보다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분기에 블렌디드 ASP는 D램은 한 4, 5% 하락, 낸드는 한 10% 하락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은 나빠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이제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가 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재고는 DRAM의 경우 2분기 말 기준으로 9주, 10주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10에서 14주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한 16주까지도 지금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낸드 재고도 12, 14주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낸드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재고를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재고의 흐름. 자, 내년 낸드 수요 증가율은 올해 15.2%인데 그랑 유사한 14.1%로 제가 수요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협회 통계 나온 걸 보면요. 작년에 낸드 출하 증가율, 즉 이거는 고객들이 낸드를 얼마나 많이 사갔냐 그걸 의미하는데 무려 37%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수요 증가율, 실제 필요량 증가율은 12.4%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부터 고객들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갔다 그 얘기입니다. 뭐 감산한다고 그러니까 가격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올해도 3분기 누적으로 보면 출하 증가율은 18.6%, 수요 증가율은 15.4%다 보니 최근까지도 고객들은 계속 재고를 쌓아왔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를 줄여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그림 13 한번 보시면요. 2013년 1분기부터 이 빨간 선, 즉 출하량 증가율이 파란 선, 즉 수요 증가를 뚫고 위로 확
치솟았고요. 이때부터 이제 고객들이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회색선 ASP 증감률, 가격 증감률이 보시는 것처럼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고객들이 재고를 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3분기 들어와서 이 빨간 선, 출하 증가율이 파란 선, 수요 증가율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ASP 증감률이 살짝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년은 어떻게 예상이 되냐. 이제 고객들이 재고를 이제 줄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이제 기간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면서 수요 증가율보다 더 낮은 출하 증가율, 즉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덜 사가면서 업황은 안 좋아지고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다시 재고가 충분히 낮아져서 쌓을 때, 예, 그때까지는 업황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다시 고객들이 재고를 쌓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보면 내년에는 낸드 업황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요. 자,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삼성전자가 뭐 뉴스를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평택 4길 라인에서 레가시 디램하고 낸드의 증설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업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거 취소했습니다. 자, 그러나 P1, P2 평택 1기 라인, 2기 라인에서는요 3만 장씩 한 6만 장의 그런 증설을 여전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자, 그리고 지금 말 많은 중국 업체들 CXMT가 작년 말 기준으로 디램 생산 설비 규모가 10만 장이었는데 원로요. 올해 말에 23만 장, 그러니까 올해 13만 장이나 증설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5만 장 증설해서 내년 말에 28만 장. 자, 이렇게 되니까요. 올해 증설을 많이 하니 내년에는 중국에서의 생산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저는 지금 111% 내년 중국 디램 업체들의 생산 증가율을 111%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높게 한 120%대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 증가율이 워낙 중국에서 지금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대만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매주 중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대만 장비도 지금 엄청 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이래서 삼성전자가 P4 라인에서 설비 확대는 중지했으나 P1, P2에서는 증설을 하고요. 중국 업체들이 또 워낙 생산을 많이 늘리니까 내년에 레가시 디램, HBM 제외한 디램의 생산 증가율이 17%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전체 디램 수요 증가율을 제가 17.5%로 보는데 레가시 디램 수요 증가는 13%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 내년에는 레가시 디램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HBM 생산 증가율은 114%니까 이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디램 생산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21.8%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내년에 HBM 생산이 많다 보니까 레가시 디램 생산 증가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늘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워낙 많이 늘기 때문에 내년에 HBM도 높지만 전체 레가시 디램 생산 증가율, 전체 디램 생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년에 수요 증가율은 지금 17.5% 전체 디램 수요 증가율이. 자, 이러니까 내년은 생산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그림 하나 이제 큰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지난 20년간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즉 코로나 기간이죠.
이때 특수한 기간 제외하면 모든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은 1.5년에서 2년 지속이 됐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상승 사이클이고요. 작아지기 시작하면 하락 사이클이에요. 모든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은 1.5년에서 2년이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번에 상승 사이클은 23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상승 사이클이 1.5년에서 2년 지속이 된다 하면 내년 1분기에 들어가면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자,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자, 작년에 D램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3%였고요. 수요 증가율이 6%였던 반면에 출하 증가율은 12%였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출하했다, 즉 팔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 재고는 준 거고요. 또 고객들은 실제로 필요한 수요량보다 더 많이 사갔기 때문에 고객들은 재고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23년부터요. 아까 낸드에서도 보셨지만 고객들이 재고를 쌓기 시작하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떠냐?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 증가율이 19%고요. 출하 증가율이 한 20% 정도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고객들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고객들은 재고를 늘렸고 반면에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를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지속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내년 어떠냐? 자, 내년에는 생산 증가율 22%고요. 수요 증가율은 지금 18%. 그래서 생산이 수요보다 많은데 과연 출하 증가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들이 이제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해서 필요한 것보다 덜 출하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의 출하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난 2년간은 고객들은 재고를 쌓고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를 줄이는 그런 재고의 흐름이었다고 하면, 자, 내년에는 고객들은 재고를 줄이고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가 느는 그런 흐름으로 재고의 흐름이 뒤바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내년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하량은 많지 않아요. 4분기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1분기부터 가격이 지금 빠진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하락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주가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제가 그동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 업황을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그거는 경기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제가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고, 자, 요번에 23년 1분기 들어서 업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2년 10월 초부터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오를 때도 주가는 업황보다 한 5, 6개월 정도 앞서서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반도체 주가는 7월 하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올해 7월 하순부터. 자, 그런데 여기다 6개월 다음은 언제죠? 자, 내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주가는 내년 1분기에 업황이 하락할 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7월 하순부터 이미 하락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그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 깨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시점에서, 즉 주가의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이제 자사주 10조 원 매수에 3조 원 소각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발표 직후에 한 이틀 동안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금까지 한 5차례 봤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주가의 방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주가 지지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역할은 한 적은 없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매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소각이 중요한데, 시가총액 300조 원짜리 회사가 3조 원 소각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 1%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는 애초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조 원 나머지 매수하는 것도 지금 금산법 때문에 아마 소각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점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아주 신나게, 안전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외국인들이 상당한 양의 매도를 이미 진행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지금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주가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은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전망은 가능하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번에 1.6배까지 갔었죠. 1.6배. 그리고 얼마 전에 0.9배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올해 예상 BPS 대비해서요. 자, 그러니까 44%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상 BPS에 삼성전자 저점 PB 배수 평균가 0.95배를 곱해보면 55,000원의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을 반영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55,000원 또는 그 이하의 주가면은 한 1년 또는 그 이상을 나는 삼성전자를 사서 묻어두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셔도 됩니다. 자, 그 의미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업황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일 시기고요. 주가는 그걸 6개월 앞서서 이미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낼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면 55,000원 또 그 이하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자,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원래 고점 배수를 한 2.0에서 2.2배 정도 받는 회사예요. 그런데 요번에는 1.6배까지 밖에 못 갔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그만큼 나빠졌기 때문에 고점 배수가 이렇게 낮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점 배수는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는데 저점 배수라고 낮아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0.8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상 BPS에 0.8배 곱해보면 한 46,000원 정도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최근에 방어적인 그런 기관들의 매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게 만들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장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추세 상승으로 간다는 얘기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 즉 내년 한 2분기 초 정도부터 반도체 업황은 완전히 돌아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업황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뭐 당장 이거 사야 되냐, 이제 그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원 C나노, 아까 말씀드린 보는 경쟁력,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주가는요, 추세 하락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쭉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또 다시 빠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최소 3개월 정도는 일정 구간 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나야 그 다음에 주가가 추세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 본격 매수할 시기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구간 내에 이게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구간 내에서 한 뭐 15% 이 정도
수익률 보시고 구간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도 확인이 되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므로 저는 뭐 그렇게 급하게 지금 당장 본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길게 보실 거면 55,000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모아 가셔도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닉스는 요번에 직전 고점 주가가 올해 BPS 대비해서 2.65배, 그 다음에 요번 저점 배수가 1.60배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또 혼조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예상 BPS에 하이닉스의 저점 PB 평균가 0.97배 곱하면 한 11만 원 정도 주가가 나와요. 자, 이러면 어떤 얘기냐?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한 30 몇 퍼센트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이제 옛날식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랑 반대의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배수가 보통 1.8에서 2.0배 정도 받아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경쟁력이 좋아져가지고 2.7배까지 고점 배수가 사양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저점 배수도 사양 조정이 된다고 하면 1.45배 정도에서 요번에는 지지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년 예상 BPS에 1.45배 곱해보면 한 16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6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HBM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가 이렇게 높은 뱃을 받았던 이유는 HBM 시장에서 1위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높은 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HBM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하이닉스가 그 시장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그럼 1.45배를 좀 뚫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뭐 HBM 시장이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저는 지금 굳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여기 실적은 저는 어떻게 실적 보고 있냐면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9.9조 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반도체 부분 가격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6조 원 정도 보는데 내년에는 한 27조 원 정도로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6년은 25년보다 이익이 더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기 단위로 보면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기는 아마도 26년 초 정도가 아닐까 싶고 주가는 그거를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움직일 겁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제가 7.9조 원 정도 보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보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거는 올해 아마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특별 상여금을 평상시보다 좀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 쌓았던 충당금보다 4분기에 좀 더 많이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제가 23.3조 하이닉스 영업이익 보고요. 내년에 20조 원 정도 보는데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이제 양호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HBM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점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HBM 시장이 만약에 나빠진다 그러면 여기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은 뭐 45조 원 보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는 내년에 이익이 안 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둘 다 너무 극단적이다 보고요. 한 요 정도. 역시 이 26년에 하이닉스 이익은 25년보다 좀 줄 텐데 아마도 주가는 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돌아서긴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내년에 업황 전망, 실적, 주가 전망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